준서야, 할머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윤말자는 늘 그렇듯 새벽부터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4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손으로 이제는 아들과 손자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갈비찜까지 7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여상교사로 학생들을 돌보던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만드셨네요. 말자가 도착하자 며느리 지은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얌전한 미소를 띤 지은의 모습은 언제 봐도 예의 바른 며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늘 무언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화할 때마다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짓는 것 때문일까요? 준서는 어디 있니?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요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지은은 여전히 말자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며느리의 뒤통수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지은과는 여전히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딸처럼 여기고 싶어도 지은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언제 들어오니?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의 대답은 늘 짧고 건조했습니다. 말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고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평화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왔다. 손자 방에 들어가자 8살 준서가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라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말자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준서, 무슨 그림 그리는 거야? 그냥요. 준서는 수줍게 웃으며 그림을 가렸습니다. 말자는 잠깐 보인 그림 속에서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았지만 자세히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많이 칠해진 것 같았는데요. 할머니가 갈비찜 해왔는데 먹을래? 네. 준서만은 말자에게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이 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마음의 거리가 있지만 손자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요. 지은이 화장실에 간 사이 말자는 우연히 지은의 방문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평소 닫혀있던 방이었는데 오늘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살짝 들이밀어 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 위에 낯선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지에 뭔가 약품명이 적혀 있었지만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아, 그냥 방이 열려 있었네. 아, 그거요? 어머님, 갱년기 약이에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지은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갱년기 약이라기에는 봉지가 너무 많았고 지은의 표정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자는 계속 그 약봉지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40이면 갱년기가 올 나이도 아닌데요. 게다가 지은은 평소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괜한 의심인지도 모르겠지만 며느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은의 차가운 눈빛, 항상 피하는 시선, 그리고 오늘 본 그 약들까지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돌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말자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왔다. 우리 준서,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 보실래요? 준서는 말자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지 못했던 그림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여러 그림들 중에서 말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림 속에는 무엇인가 타오르는 것 같은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은 선으로 사람 같은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손과 발 부분에 이상한 줄 같은 것들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 그림은 뭐니?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놀자고 했어요. 근데 말하면 안 된대요. 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놀이래요. 준서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8살 아이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준서야,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무슨 놀이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뒤집어 놓으며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지은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지은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은아, 준서가 요즘 무슨 그림을 많이 그리던데. 아, 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불 그리는 그림도 있고. 좀 특이하더라고. 지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야채를 썰던 칼을 놓고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지은이 말자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별 의미 없을 거예요. 지은은 다시 야채 써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그 시선이 너무 서늘했거든요. 그날 저녁 말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자가 집에서 가스 냄새를 맡은 겁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켜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이상한의 말자는 분명히 어제 잠들기 전에 가스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온 꼼꼼한 성격상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집에서 가스를 사용한 일도 없었습니다. 문득 어제 지은이 다녀간 게 생각났습니다. 말자가 아들 집에서 돌아온 후 지은이 어머님 깜빡하고 가져올 게 있어서요라며 잠깐 들렀었습니다. 그때 말자는 화장실에 있었고 지은은 부엌 쪽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후에 말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웃 복례를 만났습니다. 복례는 말자보다 4살 어린 70살이지만 입이 빠른 걸로 유명했습니다. 평소에는 잔소리가 많아서 피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괜히 반가웠습니다. 말자 씨, 웬일로 이런 데서 만나네요. 복례 씨,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랑은 잘 지내고? 복례의 질문에 말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래 씨, 우리 지은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니요? 그냥 뭔가 말이 없고 표정도 없고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다고 할까요? 복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말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은 씨 전에도 살던 데서 무슨 일 있었다던데요. 무슨 일이요? 이사 올 때도 경찰차 왔었잖아요. 그때 저도 봤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복래의 말을 들으며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자신만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은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자 씨,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말자는 준서의 그림 이야기와 가스밸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손자의 안전이 걸린 문제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말자는 지은의 과거에 대해 알아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속 불안감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른 시간에. 그냥 지은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또 그런 말씀하시려고요? 도윤아, 엄마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준서가 그린 그림도 이상하고 지은이 행동도. 엄마, 그만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이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조용하고 내성적일 뿐이에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도윤아, 엄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드시려고 해요?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도윤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말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신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지만 이 동네에서는 유일한 정신과였습니다. 혹시 지은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할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박지은이라는 분이 여기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며느리인데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분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말자는 병원을 나서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오후 복래가 말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호박전을 담은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 어제 이야기 듣고 나서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다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 복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은 씨가 이사 올 때 말이에요. 경찰차가 온 게 단순한 이사 때문이 아니었대요. 전 남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 재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도윤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뭔가 위험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례의 말을 들으며 말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은이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도 모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말자 씨,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지은 씨가 밤늦게 혼자 나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새벽 2, 3시쯤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새벽에요? 네, 처음에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멍한 사람 같더라고요.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새벽 시간에 혼자 돌아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례 씨, 혹시 그런 모습을 다시 보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물론이죠. 근데 말자 씨, 정말 조심하세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요. 복례가 간 후 말자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의 과거 이력, 이상한 행동들, 준서의 무서워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가스 사건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자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지은이가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도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해? 그럼 알고 있었구나. 왜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았니? 그게 지은이가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싫어해서. 도윤아, 전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니? 엄마,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아들도 지은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야.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엄마 준서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확인해봐. 지은이의 병원 기록이나 과거 이력 같은 것들 말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 직접 확인해 본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손자는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말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준서의 그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빨간색 불꽃과 묶인 사람의 모습이 악몽처럼 반복됐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 저녁 말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 있어요.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네, 그리고 엄마. 지은이랑 좀 싸웠어요. 말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지은의 과거 이력을 확인해 본 결과 때문일까요? 무슨 일이니? 엄마가 말씀하신 것들 지은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는데? 친정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준서는 혼자 집에 있고. 말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준서가 혼자 있다니. 도윤아, 그럼 준서는 지금 혼자 있는 거니? 아니에요. 지은이가 있어요. 친정에는 내일 아침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볼까? 괜찮아요, 엄마. 지은이가 아이 잘 돌봐줄 거예요. 제가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말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화를 낸 이유도 궁금했고
준서가 혼자 있다는 것도 걱정됐습니다. 밤 10시쯤 되자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 도윤에게 전화해봤지만 술자리에서인지 받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뒤척였습니다.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 말자는 8시에 일어나서 아들 집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휴대전화에도 전화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말자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는 것이긴 했지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도윤의 차를 찾아봤습니다. 주차장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은과 준서만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야. 문을 두드려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모두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더 크게 불러봤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문득 도윤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났습니다. 지난달 도윤이 엄마 혹시 모르니까 번호 알려드릴게요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아, 들어간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라서 부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스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말자는 급히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스가 계속 샌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아, 준서야. 말자는 집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윤과 지은의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말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준서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손과 발이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아이는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말자는 급히 달려가서 아이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묶은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왔잖아. 말자는 아이를 달래면서 동시에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지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준서를 이런 상태로 두고 사라진 걸까요? 준서야, 엄마는 어디에 있니?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눈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할머니 얘기하면 안 된다고. 준서의 말을 들으며 말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아이를 묶어두고 사라진 것입니다. 말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제 손자가 집에서 손발이 묶인 채 발견됐고 가스레인지도 켜져 있었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주소를 알려주자
곧 구급차와 경찰이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준서를 품에 안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어디로 갔는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은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준서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말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야 진짜 무서운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말자는 도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부재중 전화가. 도윤아,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병원이요? 무슨? 준서가 집에서 묶인 채로 발견됐어. 지은이가 사라졌고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자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서 도윤을 만났을 때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서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병실 복도에서 말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만약 엄마가 늦게 갔다면. 됐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말자는 아들보다는 지은의 행방이 더 걱정됐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자와 도윤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지은 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형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먼저 정신과 병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은 씨는 3년 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조현병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치료를 중단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점입니다. 약물 복용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말자는 그날 지은의 방에서 본 약봉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갱년기 약이라고 했던 그것들이 정신과 약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전 남편의 조카를 감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감금이요? 네, 그때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가정 내 문제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여자의 정체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또한 현재 도윤 씨와 윤말자 씨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이 있습니다. 가입 시기를 보면 지은 씨가 직접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이요?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이 자신과 아들의 사망보험에 가입해놨다는 얘기였습니다. 보험 금액이 상당합니다. 도윤 씨 명의로는 3억, 윤말자 씨 명의로는 2억입니다. 그럼 이번 일이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 중독으로 사망사고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말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과 손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준서까지? 아이가 목격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도윤 씨, 자책하지 마세요. 조현병 환자들은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은 씨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자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지은의 무표정한 얼굴, 시선을 피하는 행동, 새벽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준서가 무서워했던 이유까지. 현재 지은 씨의 소재는 파악됐나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김영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깐 통화를 한 후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방금 소식입니다. 지은 씨가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잡혔나요? 네, 체포됐습니다. 내일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가서 준서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많이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가 다시 오지 않는 거죠? 준서의 질문에 말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준서야, 엄마는 아픈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거야. 그럼 나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안 해. 준서는 안심한 듯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도윤도 아들 옆에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준서야,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할머니가 구해줬잖아요. 그날 밤 말자는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손자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늦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의 조사가 시작됐고 추가 증거들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가스 중독에 관한 검색 기록들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말자는 이제야 진짜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준서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말자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이 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사는 새로운 파일을 꺼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의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형량이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 범행이라는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을 겁니다. 말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은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손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구속된 이후 정신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실 인식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범행에 대한 기억도 단편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제대로 된 재판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는 준서와 함께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는 며칠 전 일 이후로 집에만 있으려고 했지만 말자가 조금씩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준서는 그네를 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아이의 눈빛에서 아직 남아있는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서야, 무서운 꿈 꾸면 꼭 할머니한테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네, 할머니. 그때 이웃 복례가 나타났습니다. 복례는 사건 이후 말자를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복례 씨 덕분에 이겨내고 있어요. 준서는 많이 나아진 것 같네요. 복례는 준서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자 씨, 도윤 씨는 어떠세요? 많이 충격받으셨을 텐데.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매일 자책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준서가 위험에 처했다고. 당연히 그럴 만하죠.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하세요. 누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어요. 복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은은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자조차 처음에는 단순히 내성적인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 말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집중이 안 돼요. 일을 하고 있어도 자꾸 그날 일이 생각나고 준서한테 미안하고. 말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그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오히려 준서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하지만 엄마, 내가 무너지면 준서는 어떻게 해?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5살 중년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만약 엄마가 없었다면 됐어.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말자는 아들을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도윤아,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뭐가요, 엄마? 지은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준서를 그렇게 묶어두고 가스를 켜둔 채로.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병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그 아이의 눈에 담긴 공포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준서가 말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할머니 집에서 자면 안 돼요? 물론이지, 우리 준서 언제든지 환영이야. 준서는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생각 안 나요. 무서웠던 기억만 나요. 도윤은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앞으로 널 잘 지켜줄게. 그리고 할머니도 계시잖아. 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말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지은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김영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자는 법정에서 지은을 다시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딸처럼 여겼던 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손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는 준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일은 복례와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준서가 좋아하는 떡을 사올 계획이었습니다. 일상을 되찾아가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재판 당일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74살의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관심이 높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지은을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지은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단정하고 얌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법정 안을 멍하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감정에서 나왔던 대로 현실 인식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지은은 작년 11월 23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아파트에서 피해자 한준서를 상해하고 감금한 혐의 그리고 윤말자와 한준서를 살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말자는 그 말을 들으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던 파란 불꽃, 침대에 묶여있던 준서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총 5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지은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말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또한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는 지은의 정신감정서를 들어보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그런 변명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증인 신문 시간이 왔습니다. 말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건 당일 어떤 상황을 목격하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말자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 집에 갔던 이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상황,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던 모습, 그리고 준서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평소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자는 준서의 이상한 그림, 가스밸브 사건, 지은의 차가운 시선 등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병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말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제 손자는 8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딸처럼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 손자를 죽일 뻔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지은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여기에 있는지. 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우리 준서가 어디 있어요? 준서 괜찮죠?
지금에 와서야 아이를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에 말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말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은이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은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았지만 예상보다는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도윤은 판결 결과에 분노했습니다. 고작 7년이요? 우리 준서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말자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됐어, 도윤아.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야. 하지만 엄마, 그 사람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가면 돼. 말자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수나 처벌보다는 앞으로 손자와 아들을 잘 돌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준서와 저녁을 먹으며 말자는 물었습니다. 준서야, 이제 정말 괜찮니? 네, 할머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준서의 밝은 대답을 들으며 말자는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만 건강하게 자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말자는 준서와 함께 아파트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곁에 있으면 금세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밌어요. 준서는 동화책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말자는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한테도 읽어줄래? 네. 준서는 신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도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책하며 무너져 있었지만 이제는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준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게 맞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말자는 아들의 변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야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례를 만났습니다. 복례는 여전히 소식통 역할을 하며 동네 이야기들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말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복례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준서는 많이 밝아진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복례는 준서를 쓰다듬으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말자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자 씨, 혹시 들었어요? 지은 씨가 교도소에서 치료받고 있다던데요. 그래요? 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안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말자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복례 씨, 저는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보고 살려고 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준서는 숙제를 했습니다. 요즘 준서는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서운 그림이 아니라 밝고 예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준서가 가져온 그림에는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지개와 해님도 그려져 있어서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 준서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 저 이제 무서운 꿈 안 꿔요. 정말? 네, 대신 할머니랑 아빠랑 재밌게 노는 꿈을 꿔요. 말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서운 일 없죠? 말자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무서운 일 없어.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약속하세요? 약속해. 그날 밤 준서를 재우고 나서 말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과 손자를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에서 가족을 구해낸 일까지.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준서 잘 자고 있어요? 응, 방금 재웠어.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뭘? 만약 엄마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말자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런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마.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잖아. 네, 엄마 그런데 뭐? 제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무슨 다짐? 앞으로는 엄마 말씀을 잘 들으려고요. 그리고 준서를 더 잘 돌보려고요.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다음 주 일요일 말자는 도윤, 준서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만 나들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놀이기구 타고 싶어요. 준서는 신나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말자와 도윤은 그런 준서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같이 타요. 그래, 같이 타자. 세 사람이 함께 회전목마를 타는 모습은 정말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에게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껴졌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같이 놀러 가요. 그래, 자주 가자. 그리고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좋아해요. 말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준서 정말 사랑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말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준서, 도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아이가 정말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지난 몇 달간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지나간 일이 된 것 같다. 늙었다고 보호만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누굴 보호할 줄은 몰랐다.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는 걸 배웠다. 말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준서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례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말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